이란이 이스라엘 걸프 지역 디에고 가르시아 영기지까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주말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가 파괴될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란 정권이 물러설지 강경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이닛 시작합니다. JNS-TV 예루살렘 이니시에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시 에이슨과 알렉스 트레이먼이 함께합니다. 지난 24시간 정말 긴박했네요. 불과 몇 분 전 이란이 텔아비브를 향해 집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어젯밤에는 이스라엘 남부에서 100명 이상 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디모나와 아라드에서 직접 타격이 있었고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공격이 있었고 미사일이 유대인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그곳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라는 세 주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예루살렘의 성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밤 미사일 공격으로 70대 이스라엘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유치원이 공격당했는데 다행히도 그날이 샤밧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없었습니다. 리션 라치온에서 유치원이 공격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에서 임산부 등 여성 4명이 숨졌습니다.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을 원인으로 비난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60세 남성 오페르 모스코비츠가 국경을 넘어 키부츠 미스코브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알렉스. 네, 전쟁 중 겪는 고통을 보고 있으며 이란도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성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그 미사일들은 넓은 지역에 살포되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정밀 유도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발사할 수 있고 그러면 미사일이 최대 20개의 소형 탄두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사일들이 큰 피해를 주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각각의 소형 탄두도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속탄이 없는 탄도미사일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어젯밤에 집속탄이 없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이란과 데모나에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에는 약 450kg의 폭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살상 무기입니다. 길이 40피트의 미사일이 수톤의 폭약을 싣고 남부의 두 도시로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특히 디모나에서 요격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원자력 발전소가 디모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매우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라드는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되는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곳은 꽤 외딴 도시에다가 군사 인프라와도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들만큼 잘 보호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보도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어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특정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사드에 의해 요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드가 배치되어 있어도 미사일들이 이를 뚫고 지나가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로우,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 등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 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층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탄도미사일은 확실히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집속탄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알렉스, 제 말은 이스라엘이 오늘 아침에 실제로 90% 이상의 미사일이 요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게 밀폐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최신 영상을 확인해 보죠. 여기서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지난 48시간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란은 민간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살상 무기로 사용 중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유일신 종교의 성지 바로 옆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서쪽 겹 성묘교회 그리고 아락사 모스크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거리는 4,000개 킬로미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럽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 국가인 키프로스에 발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해상 국제 항로와 에너지 항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협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정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총리 발언을 들으셨고 방금 본 장면은 텔아비브 미사일 낙하 현장 중 하나로 그곳에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리는 몇 분 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이란이 이제 최대 4,000마일, 즉 2,500km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죠. 네타냐후 총리는 히브리어와 영어로 연설하며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 군사작전으로 이란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위협이 지하 깊숙이 묻혀서 공중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이란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무기고는 대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곧 파괴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발사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미사일 비축분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해군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스피해 해군의 나머지 전력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공군도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의 지휘 통제 체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ואיראן חלשה מאי פעם.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역 강국으로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몇몇 분야에서 세계 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는 자유세계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만들었고 새로운 동맹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이번 목요일 밤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총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로 인해 위축된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정보다 앞서 달성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흥미롭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전에 그 위협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가 공군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 보유 임계점을 넘지 못하게 막거나 이란이 핵무기화로 질주하기 직전까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6월의 공격, 즉 라이징 라인 작전 이후에 이란이 시작한 일은 그들의 시설을 더욱 깊은 지하로 옮기는 것이었고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그 시설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다시 한번 네타냐후는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어 보였고 저는 그 기자회견에 대해 트윗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 사실 수백 개의 댓글이 그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그 방에 없었다는 것, 회견이 가상이었다는 것, MBC 뉴스에 리처드 앵겔과 ABC 기자가 있었지만 기자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CNN 조던 다이아몬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뉴스맥스 기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자, E24 기자 그리고 저까지 모두 예루살렘의 비공개 장소에서 네타냐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타냐후가 사망했다거나 그의 형제 이도 네타냐후가 살해됐다는 가짜 이야기, 잘못된 내러티브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네타냐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뿐입니다.
여러분은 네타냐후가 텔아비브 거리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걸 봤죠. 그는 그 기자회견에서 살아있었고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외곽의 사타프 산에서 커피를 마시는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에서 화제가 된 건 17세의 아름다운 바리스타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모두가 네타냐후의 손 모양이나 벽 표지판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쏟아지지 않았다고 의아해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정말 믿기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거짓 정보로 생태계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 모든 정보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도 나왔어요. 조 로건이 음모론에 빠져서 네타냐후가 사실 죽었고 모든 것이 AI이며 이 모든 일에서 그의 손가락이 6개라는 식이죠. 제 말은 하마스나 이란 등 이스라엘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한편으론 텔아비브가 불타고 네타냐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은 이란이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텔아비브와 디모나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걸 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핵 원자로가 공격받고 이스라엘 방어 체계가 타격을 입었으며 텔아비브가 불타고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죽었고 그의 형도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란이 이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 로건 같은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주 전 이슈에서 터커 칼슨, 캔디스 온스, 닉 푸엔테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3성전을 지을 거라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미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미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도 원합니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은 이제 아메리카 라스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믿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도덕적 우월성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나라 중 하나 아니면 가장 도덕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맞서 싸우고 허위 정보와 싸우며 국경 안팎에서 테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말 강인합니다. 정말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대피소로 피신하고 또 위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예비군들이 이 나라의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복무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조 로건 같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은 이란이 가장 약한 상태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상태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하고 1200명이 사망하고 255명이 생사불명으로 인질로 잡혀가고 수천 명이 부상당한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늘날 2년 반이 지난 지금 훨씬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조 로건 등은 이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란이 서유럽에 있는 영국, 미국 합동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봤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서유럽에 있습니다. 미사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한 보도에서는 이 미사일이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우주에 있는 어떤 장치를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리는 4,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 말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런던이나 파리에 계시다면 아직도 이란이 당신을 공격할 수 없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말은 당신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네타냐후가 우리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수년 동안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서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도 아시다시피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이 2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무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0km 이상 날아가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분명히 2000km는 이스라엘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디에고 가르시아 공격처럼 그곳은 사실상 인도양 한가운데 있고 4000km, 즉 2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우주 추진 방식을 씁니다. 저도 미국 장군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만약 당신이 위성을 우주로 쏠 수 있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같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하는 일은 대기권으로 발사된 다음 다시 마하 4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 추진 기술로 미사일을 대기권 위로 올려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4000km를 생각해보고 4000km 반경 내에 어떤 도시들이 타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 모스크바도 타격될 수 있습니다. 로마도 타격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도 타격될 수 있습니다. 파리도 타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이 미사일이 아주 작은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를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공군 기지가 들어설 만큼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그게 파리 같은 대도시를 향해 발사됐다면 집속탄처럼 만약 빗나가더라도 결국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무기를 인구 밀집 지역인 파리에 발사하면 탄도미사일 한 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런 탄도미사일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사일에 의해 다치거나 희생된 모든 분들의 고통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죽음들은 정말로 무겁고 정말 아픈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피해를 생각하면 이번 주말 유치원을 맞췄다는 소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유치원 운영 중엔 맞추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구시가지에 떨어졌지만 구시가지의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이라드에서는 건물을 직접 맞추지 않았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밤중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거나 대피소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유럽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파리나 베를린 같은 도시에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란이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공격한 사실에 대해 어떤 비난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말은 지난 며칠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마단이 끝날 때 무슬림 세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보셨겠지만 그곳은 알 악사 모스크, 템플 마운트에서 약 300야드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성묘 교회에서는 추가로 100야드 정도 더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성묘 교회 단지 건물 중 한 곳의 지붕에 파편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주차장에 파편이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랍 마을, 팔레스타인 마을, 유대인 마을, 베두인 마을 등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사하고 세상은 비난합니까? 저는 이번 디에고 가르시아 공격이 유럽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처리하고 있고 미국이 처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관여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면 그들은 깨어나서 자신들도 이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전투에 참여했는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선의 편에 서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대신에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란이 자신들의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 미국이 이란 정권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토요일에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정권 목표물을 상대로 폭격 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 나탄즈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목표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목표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가 그들의 작전 목표라고 실제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픽 퓨리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작전입니다. 반면에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두 작전은 목표도 다르고 책임지는 영역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와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군사 인프라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군 전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130척 정도의 보트가 파괴됐고 공군 전체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시설들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탄즈는 미국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타격한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포드 상공에 B-2 폭격기를 보냈을 때 나탄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벙커버스터 폭탄, 즉 GBU-57 MOP 대형 관통 폭탄을 나탄즈에도 투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폭탄들은 엄청난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들이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작전이 끝났을 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축 우라늄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란이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농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라늄 중 일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 아래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어 이란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탄즈를 계속 공격해서 그곳에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죠. 동시에 알렉스, 이번 주에는 매일같이 뉴스를 틀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란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란 국가안보회의의 사실상 지도자이자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메이니 이후 1번 타겟으로 지목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바시지 부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제거했고 또 다른 정보로는 이스마일 카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 알리 모하메드 나인이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명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커비와 명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맞죠? 그는 자신이 표적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IDF가 완전히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은 이 명단에 있는 어떤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대피소를 나왔거나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즉 그린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부 지휘부 전체를 제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JNS가 오늘 나중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중간급 지휘부와 바시지 부대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바시지 부대가 시위대가 거리에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여러 검문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사용해서 그런 검문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란 사람들이 검문소에 차를 몰고 가서 자동차 오디오로 드론 소리를 틀어놓는 멋진 영상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시지 대원들이 어떻게 도망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길을 비켜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언급했듯이 모사드가 IRGC 하위 계급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시지 대원들에게도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말합니다. 당신 이름은 이거고 아내 이름은 이거고 자녀들 이름은 이거고 부모님 이름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신 부모님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정권에 반대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휘관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맞죠? 정말 놀랍네요. 지금 보시는 건 이스라엘의 정보 침투가 이 IRGC 네트워크 전체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정권을 지탱하고 시위를 탄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게는 몇 가지 놀라운 카드가 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움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나요? 우리는 삐삐라를 이용한 공격을 떠올립니다.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놀라운 카드와 침투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저에게 하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만약 모든 고위 지도부와 중간급 지도부를 제거하고 있다면 이란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특히 최근 4, 5일 사이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서 특히 극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미사일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다음 시기에 대부분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란이 중동 전역에 미사일을 퍼붓는 모습을 봤었죠. 이 전략이 이란에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가 이란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알겠다, 좋아.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은 멈추고 이스라엘만 공격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서 상층부와 하층부의 많은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란은 어떻게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 여러 세포 조직들이 있고 이란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알래스카만큼 큰 나라에 9,200만 명이 산다는 얘기죠.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각 지도자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미리 선발된 대체 지도자가 3명에서 7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각 개별 세포마다 미리 정해진 행동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과 여러 발사대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세포 조직이 있다면 그들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명령을 받았고 어디에서 발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발사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체계가 없어도 계속해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상부 지휘부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목표물에 마음대로 계속해서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부는 모사드의 전화를 받고 터키로 방향을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발사대를 제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밝힌 것보다 이란이 훨씬 더 많은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발사대 수를 정확히 알았는지 정보 평가가 틀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어렵지만 이란이 추가로 발사대를 꺼내서 탄도미사일을 더 발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이른바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작전을 더 많이 펼칠 것이고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들에게 노루즈, 즉 이란의 새해를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 노루즈는 이슬람 새해가 아닙니다. 무슬림 성직자들은 노루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루즈는 조로아스터교의 명절에 더 가까웠고 이란의 문화적인 명절이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지우려고 했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사람들에게 노루즈를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거리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지 시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사람은 이란 국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아니 우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들에게 노루즈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는 이 폭정의 최고 테러 수계 2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도시의 교차로와 광장에서 테러 조직원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감한 이란 국민들이 불의 축제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축하하시고 행복한 노루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렉스, 나는 그가 마지막에 축하하시고 행복한 노루즈 되세요. 우리는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나가도록 격려하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루즈는 빛의 축제와 같고 여러 면에서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와 연관성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빛이라는 개념, 빛의 축제라는 점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리가 계속 말하듯이 빛이 다시 한번 이란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오늘 아침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 소셜에 올린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에서 그는 이란에게 정확히 지금 이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에서 가장 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발전소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가 여기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서명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이란이 가진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모든 물리적 무기 외에도 이란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해협에서 석유 흐름이 조금이라도 중단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석유 공급이 기본적으로 20%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걸프 지역의 일부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홍해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 있는 바브엘만답 해협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후티 반군이 10월 7일부터 상업 선박 운항을 방해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유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협들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만약 이란이 이 해협들을 열지 않으면 주요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이란 내에서 전기가 나가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란 내 통신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도 말이죠. 그것이 이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 가능성을 높일지 낮출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군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일 시나리오가 있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동원해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태세가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의 양과 목표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직접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지휘관들의 브리핑에서 이미 미국이 8,000개의 목표를 타격했고 8,000회 이상의 출격을 했으며 이 모든 미 공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 특히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번 주에 트위터에 올리기를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처럼 화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항상 나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렇게 작은 일, 단지 해협을 열어두는 일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돕지 않을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지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수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얻으면서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그들의 군사력이 약화된 지금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 총리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두 항공모함을 카락쪽으로 보내는 것에 다소 주저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2주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코로나를 사실상 거의 진압하자마자 우리는 정말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공모함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전쟁 시작 후엔 원하지 않으니 시작 전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까지 비판하며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다. 맞아요. 전쟁 초기에 스토머, 그러니까 키어 스토머는 미국이 디에고 가리시아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맞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항공모함을 그 지역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그 지역에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지만 이란이 디에고 가리시아를 향해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나라가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개입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개입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그의 일부 참모들로부터 이번 폭력 사태가 끝난 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이번 군사행동 이후에 나토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도시를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뽑아낼 때 가스는 땅에서 나오는 기체입니다. 천연가스를 다른 곳으로 운송하려면 액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를 액체 형태로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얼리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전체 기술적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럭이나 선박에 실어서 전 세계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주 초기에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 가스전을 타격했습니다. 알렉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화가 났고 또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산업도시는 아랍 국가들에서 온 가스를 처리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인 사우스 파스 가스전의 일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가스전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죠. 이 액화 천연가스는 선박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가스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전쟁 첫 주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대형 석유 시설을 공격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란 전역에 퍼진 검은 연기를 봤고 거리의 배수로에서 불타는 석유도 봤습니다. 정말로 종말 같은 장면이었죠. 이스라엘은 그 시설을 공격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페르 팔크 총리 수석 고문이 CNN에서 우리는 이란의 황금알을 노렸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이란의 수익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기 작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란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반격해서 카타르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과 같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카타르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카타르를 공격한 나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 내에서 8,000회 넘게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일을 혼자 했다고 공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혼자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미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알고 있었는지, 즉 협력이 있었는지, 미국이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시설을 공격하라고 허락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서 여러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미국이 사실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허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허락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며 이후에는 거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및 석유 시설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면 미국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저는 물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알렉스, 이제 레바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 침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방위군 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이스라엘인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은 포효하는 사자작전에서 이란과 병행되는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국경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방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그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저도 같은 방에 있었고 1.5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은 우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를 반유대주의 음모라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본인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트럼프의 발언을 많이 인용하셨죠. 심지어 1978년, 79년 이란 인질 사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도요. 사실 1979년과 80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 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들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건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광신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란 핵 합의에서 독자적으로 탈퇴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 첫 임기에서의 첫 외교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후 네타냐후에게 두 번째 전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바논 내에서 작전하며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이미 북부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사일과 로켓으로 북부를 강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남부 레바논에 대한 전면 침공에 주저함이 있느냐고 말이죠. 사실 저는 총리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저에게 계획을 말해주지 않을 건 분명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억지력을 다시 확립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춘다면 이스라엘은 그것만으로 괜찮을까요? 그들은 억지력을 원하나요? 휴전을 원하나요? 아니면 그들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총리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 그리고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데
만약 이란을 배제한다면 헤즈볼라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모든 지원, 재정 지원과 무기 지원이 모두 이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먼저 이란과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헤즈볼라와의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헤즈볼라가 마지막에 와서 울면서 이제 끝났다고 우리는 멈추겠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그런 결과, 그런 시나리오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작전 없이,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전면적인 지상작전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군인들의 생명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총리가 이란에 대한 몇 주간의 공격이 이것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이며 그는 새 전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 군대가 남아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전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정부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있었던 지역은 소에타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믿기 힘든 나라입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도 시리아에서 드루즈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자, 시리아, 레바논, 이란. 참고로 우리는 이란인들이 만약 이란 내 석유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후티 반군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했고, 후티 반군도 이 일에 개입할 것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리아의 드루즈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루즈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드루즈가 있고 본질적으로 그들의 사촌들, 때로는 같은 가족들이 이스라엘 국경 쪽에 살고 있습니다. 드루즈는 이스라엘 국가에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루즈는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신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리아 내에서도 저는 지난주에 드루즈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흔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의 드루즈 형제들과 함께 서서 드루즈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국경 너머 시리아 쪽에 있는 드루즈 형제들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묘미는 이란과 레바논에서 모든 적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큰 주목 없이 시리아와 가자 지구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렉스, 우리가 이란과 전쟁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카타르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 주에 터키 외무장관과 카타르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 지역을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이 전쟁의 주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입니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도발로 시작되어 목표가 확대된 이 공격들은 우리 지역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끝에 이 지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터키에 따르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이 전쟁의 주된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피단은 터키의 현 대통령 레제프 에르도안의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이란이 남긴 권력 공백을 자신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동 전역에 시아파 초승달을 만들고 지역 패권국이 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에르도안은 이슬람 칼리프국과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터키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카타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카타르는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맞죠? 카타르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끼어 있는 셈이죠. 알다시피 지난주에 저희가 알자지라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타르, 터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매우 우려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또 다른 위협은 카타르와 터키의 동맹입니다. 알렉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조셉 켄트 국가 대테러 센터의 현직 또는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는 편지를 하나 썼는데 아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일 겁니다. 그 편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즉각 위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들의 강력한 미국 내 로비 압력 때문에 미국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국 내 로비는 미국 내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사진도 봤습니다. 진짜인지 AI인지 알 수 없지만 조셉 켄트가 캔디스 오운스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들과 어울리며 이란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미국이 전쟁에 끌려들었다고 설득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탓하며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대테러 센터의 국장이었어요. 투시 게버드 밑에서 일하고 있죠. 툴스트 게버드가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략과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툴시 게버드는 이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나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행정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켄트는 게버드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로 돌아가 보면 조셉 켄트가 이란이 실제로 얼마나 큰 위협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테러 대리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까지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위협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가 허위 주장이라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조셉 켄트, 그는 이미 섭외되었습니다. 그가 터커 칼슨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일정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마크 레빈이 조셉 켄트와 인터뷰할 예정이라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켄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외교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되면서 이런 편지를 씀으로써 자신을 주목받게 하고 15분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캔디스 오운스가 그와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터커도 그와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쯤 거액의 출판 계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 정책에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기본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켄트가 행정부에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켄트가 체포되지 않더라도 해고될 뻔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켄트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서 그걸 미리 막으려는 거죠. 이렇게 무례한 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입지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입지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조사받거나 기소되기 전에 빠르게 돈을 챙기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조 켄트가 행정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알렉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포스트는 훨씬 더 많은 언루와 관계자들이 10월 7일 학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도했고 미국도 조사 중입니다. 우리가 12명 또는 14명의 UNRWA 직원, 이 하마스와 학살에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그들은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그 끔찍한 테러 공격에 10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하마스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저도 말했죠. 해시태그 UNRWA는 하마스입니다. 100명 넘는 관계자들이 학살에 관여했다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14명의 관계자라고 보도했을 때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 14명 뿐이었던 거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밝혀질 겁니다. 제 생각엔 100명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0월 7일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어누르와 직원이 1000명 이상이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열레 사마라노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아들 요나탄은 노바 페스티벌에서 탈출하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키부츠베리 입구까지 도달했지만 그곳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동시에 키부츠에 진입하면서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UNRWA의 소위 사회복지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오누르와 등록 차량에 실려 가자지구로 옮겨졌고 다시 국경을 넘어 가자지구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루아가 가자지구에서 주요 고용주였다는 것과 하마스와 운루아를 거의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루아와 유엔을 분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연결해 보면 유엔이 실제로 UNRWA 즉 그 산하 기관인 UNRWA를 통해 UNRWA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테러 자금을 제공했고 그 자금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거치면 돈을 세탁하는데도 그리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은 단순히 공모한 것뿐만 아니라 10월 7일 유대인 학살에 대해 재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언루아는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알렉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 주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세요.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24시간 내내 지키는 용감한 남녀 군인들도 안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민들, 여기서 후방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마다 로켓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때로는 1시간에 여러 번 울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미친 상황이죠. 모두들 꼭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JNS-TV의 새 프로듀서인 바르바라 카네모브와 프로듀서 작 시커먼, 유리 스프레츠키 방송국장, 그리고 오가란터가 저기 보드 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립시츠와 JNS-TV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의 최신 속보를 jns.org에서 꼭 확인하세요. 모두 안전하고 좋은 한 주 되세요.